버스 안내양을 사랑한 남자. 1970년 서울의 겨울은 유독 길고 집요했다. 서대문구 현저동 가파른 언덕배기를 따라 무허가 판잣집들이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곳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밤새 토해낸 한숨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해가 지면 골목마다 매캐한 연탄가스가 안개처럼 낮게 깔렸고 사람들은 그 톡 쏘는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그 언덕의 초입. 북풍이 가장 날카롭게 들이치는 길목에 낡은 미닫이문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문 위에는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나무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다. 강동주 대서소. 3평 남짓한 공간. 주인인 강동주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식어버린 보리차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27의 동주는 펜을 파는 남자였다. 한때는 시인을 꿈꾸며 밤하늘의 별을 노래하고 싶었으나 가난이라는 짐승은 그의 낭만을 무참히 씹어삼켰다. 대학 국문과를 중퇴하고 그가 잡은 것은 시를 쓰는 만년필이 아니라 관공서에 제출할 탄원서나 글 모르는 이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서사의 펜이었다. 어느 늦은 밤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열렸다. 찬바람과 함께 훅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싸구려 기계 기름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 그리고 고단한 땀 냄새가 뒤섞인 노동의 냄새였다. 문 밖 어둠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낡아빠진 142번 버스 안내양 유니폼, 헝클어진 머리칼. 무엇보다 동주의 시선을 끈 것은 기름때가 지문 사이사이까지 파고든 투박한 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영신, 갓 20살이었다. 쌤이여, 문 닫았는겨. 영신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오라이를 외치느라 잔뜩 쉬어 있었고 억양에는 경상북도 구미의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직 안 닫았습니다. 들어오시죠. 동주의 건조한 대답에 영신은 쭈뼛거리며 들어와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쳤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 가장 따뜻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고향구미 엄니한테서 온 긴데 지가 눈이 좀 침침해가 쌤이 좀에 읽어줄 수 있는가 싶어서 왔어 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눈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것을 동주는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동주의 펜촉을 따라 움직였지만 글자 앞에서는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동주는 말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미 뜯겨진 봉투. 아마 혼자서 읽어보려 애쓴 흔적일 것이다. 동주는 거친 갱지 위에 지렁이가 기어가듯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들을 읽어내려갔다. 그러나 첫 줄을 읽자마자 동주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영신아, 네 동생 동수가 큰 사고 쳤대이. 소판 돈을 노름판에 가가 다 일가쁘고 빚쟁이들한테 잡히가 마가 팔까지 안 부려졌나. 합의금을 안 주면 간방에 쳐넣는다 카더라. 지금 좀에 급하다. 네 돈 있으면 좀 붙이라. 네가 안 도와주면 동수 죽는다 아이가. 저번에 네가 붙인 돈도 동수 합의금으로 다 써붙다 아이가. 종이 너머로 어머니의 다급한 비명이 전해져 왔다. 동주는 편지를 내려놓고 영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두 손을 꼭 모은 채 동주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동주의 시선이 영신의 거친 손등에 머물렀다. 겨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손등, 토큰을 세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마디. 그 손을 보는 순간 동주의 뇌리에 어떤 장면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 이 여자였구나. 사실 동주에게는 남모르는 습관이 있었다. 동주의 대서소 앞은 142번 버스의 회차 지점이었다. 매일 새벽 4시, 어스름한 새벽 안개를 뚫고 첫 차의 시동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문틈으로 바깥 세상을 훔쳐보곤 했다. 그때마다 보이던 소녀가 있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얼어붙은 버스 문을 두드리고 터질 듯한 버스 안에 사람들을 짐짝처럼 밀어넣으며 오라이를 악을 쓰며 외치던 소녀.
한겨울 칼바람에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대충 반창고 하나를 감고 다시 차가운 문고리를 잡던 그 독한 소녀. 점심시간이면 구석에 쪼그려 앉아 10원짜리 풀빵 2개로 허기를 때우고 막차가 끊긴 밤이면 퉁퉁 부은 다리를 절뚝이며 기숙사로 향하던 그 뒷모습. 동주는 늘 궁금했었다. 도대체 저렇게 뼈가 으스러지긴 일해서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걸까? 그런데 그 답이 지금 이 비참한 편지 속에 있었다. 동주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새벽부터 밤까지 수치심과 고통을 견디며 벌어낸 그 신성한 돈이 고작 동생이라는 작자의 화투판 돈값이 되어야 한다니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사실대로 말한다면 이 순박한 아이는 빚을 내서라도 또 돈을 보낼 것이다. 가족이니까 장녀니까라는 굴레를 쓰고 스스로 지옥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저 동생 놈은 밑빠진 독이다. 여기서 돈을 보내주는 건 돕는 게 아니라 그녀를 평생 노름꾼의 물주로 전락시키는 짓이다. 동주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연민이었다. 저 갈라진 손등에 쥐어진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다. 그녀의 피고 눈물이고 청춘 그 자체였다. 안 된다. 이 돈은 그렇게 쓰여선 안 된다. 동주는 결심했다. 신이 침묵한다면 내가 악마가 되어서라도 이 고리를 끊겠다고. 저 소녀의 맹목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기꺼이 사기꾼이 되겠다고. 샘요, 우리 엄니 뭐라 합니까? 영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동주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펜을 들어 빈 종이 위에 무의미한 선을 그으며 생애 첫,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기극을 시작했다. 영신아, 밥은 잘 먹고 댕기냐? 동수는 이번에 학교에서 우등상을 탔단다. 순간 영신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의심이라곤 한 톨도 없는 맑은 눈으로 되물었다. 진짜에 우등상이라 카던교? 우리 동수가에. 선생님들이 다들 서울대 법대감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단다. 다 누나 덕분이라고. 동수가 밤마다 누나 생각하면서 책상 머리에서 운단다. 누나 고생 안 시키게 꼭 판검사 되겠다고 맹세했단다. 그것은 동주가 쓴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시였다. 영신은 박수를 치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이 터진 줄도 모르고 동생의 가짜 성공에 환호했다. 거 보이소. 내 동생이 이렇다 아입니까? 쌤요, 답장 좀 써주이소. 돈 붙인다고. 영신은 유니폼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뭉치를 꺼냈다. 땀과 눈물에 절어있는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하는 돈이었다. 동주는 그 돈을 받아들었다.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송금함이 아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이 돈은 내가 지킨다. 저 아이가 이 지옥 같은 버스에서 내리는 날 온전히 돌려주리라. 내일 아침 일찍 붙일게요. 계절은 거짓말처럼 빠르게 흘렀다. 영신의 삶은 오직 숫자 140이 안에 갇혀 있었다.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 안에서 짐짝처럼 구겨져 살았다. 버스가 급정거할 때마다 승객들에게 밟힌 발등은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은 단 하나, 강동주 대서소였다. 월급날만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동주를 찾았다. 쌤요, 이번 달 월급입니다. 우리 동수한테 붙여주이소. 영신은 점점 말라갔다. 점심은 10원짜리 풀빵 몇 개로 때웠고 해진 양말을 기워 신고 또 기워 신었다. 동주는 영신이 가져오는 돈을 단 1원도 고향 구미로 보내지 않았다. 어차피 보내봤자 노름판의 먼지로 사라질 돈이었다. 그는 대신 차곡차곡 영신의 이름으로 쌓아나갔다. 자신이 횡령범,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언젠가 그녀가 버스에서 내려오는 날 이 돈이 그녀의 새로운 다리가 되어주길 바랐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신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쌤, 예, 이거. 포장지를 뜯자 반짝이는 파카 만년필이 나왔다. 당시 쌀 한 가마니 값에 달하는 귀한 물건이었다. 쌤 글씨 참 이쁘다 아입니까? 그 글씨로 우리 동수 소식 전해줄 때가 지 인생에서 젤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큰맘 묻고 하나 사심더. 동주는 만년필을 쥔 손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잉크 대신 그녀의 붉은 피를 찍어 쓰는 기분이었다. 동주는 그날 밤 대서소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대서소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월급날을 하루 앞둔 겨울밤이었다. 동주가 막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검은 우산을 쓴 사내 둘이 불쑥 문을 밀고 들어왔다. 비에 젖은 외투에서 풍기는 역한 포마드 냄새.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리는 전형적인 건달들이었다. 저기요, 여가 강동주 대소서 맞는겨? 사내 중 하나가 껌을 짝짝 씹으며 걸쭉한 경북 사투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만 영업 끝났습니다. 어이, 이영신 알제? 그 가시나 동생놈이 우리 돈을 떼묻고 날랐는데 편지가 여서 왔던데 그 가시나 어디 사노? 동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은 영신을 찾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영신을 찾아간다면 그녀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뺏기는 건 물론이고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몰랐다. 무엇보다 영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동생의 성공이라는 꿈이 박살날 것이었다. 동주는 태어난 척 펜을 정리하며 표준어로 말했다. 이영신 씨요? 아, 그 아가씨. 저한테 편지 대필만 몇 번 부탁했던 손님입니다. 어디 사는지는 모릅니다. 거짓말 치지 마라 이 새끼야. 매달 꼬박꼬박 편지가 오던데 모른다고. 장부에 주소 적어놨을 거 아이가? 장부 어딨노? 사내가 책상을 걷어찼다. 잉크병이 흔들렸다. 제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몇 번 대필해 준 게 다예요. 하이 새끼가 말로 하이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퍽 주먹이 날아들었다. 동주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확 느껴졌다. 사내들은 쓰러진 동주의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존말할 때 불어라 새끼야. 그 가시나 어디 있노? 동주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영신의 얼굴을 떠올렸다. 지금 영신의 위치를 알려주면 그는 맞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순간 영신의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동주는 쿨럭 기침을 하며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었다. 그리고 입가에 비스듬한 미소를 띠며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찾아가 보시든가요. 근데 헛걸음 하셨네. 뭐라 캤노? 그 아가씨, 지난달에 버스 안내양 관뒀습니다. 돈 벌어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국제시장 쪽에 옷 장사하러 간다고 인사하러 왔던데. 부산? 확실하나? 제가 거짓말해서 뭐합니까? 여기 있어봤자 빚쟁이들 찾아올 거 뻔히 아는데 서울에 있겠습니까? 벌써 떴지. 사내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동주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했다. 씨발, 괜히 헛물 켰네. 행님, 부산 가는 기차 시간 알아보입시다. 사내는 분이 안 풀린 듯 동주의 뺨을 한 번 더 갈겼다. 네 구라친기면 다시 와가 가게 불질러 뿐다. 알겠나?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동주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아픔이 가실 때쯤 드르륵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익숙한 발소리, 영신이었다. 하필이면 오늘 월급날이라 돈을 붙이러 온 것이었다. 쌤, 예, 지화심더. 오늘 월급날이라고 회사에서 돈 좀에 더 줬거든요. 영신은 신이 나서 들어오다 멈칫했다. 난장판이 된 가게,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그리고 입가가 터져 피투성이가 된 채 앉아있는 동주. 영신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녀가 손수건을 꺼내 동주의 입가를 닦으려 했다. 하지만 동주는 영신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오늘 장사 안 합니다. 동주는 영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진 펜들을 주워 담았다.
하지만 영신은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품속에서 두툼한 월급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쌤예,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부터 가이시더. 그리고 돈은 내일이라도 꼭 좀 붙여주이소. 순간 동주의 이성이 끊어졌다. 방금 전까지 그 동수라는 놈의 빚쟁이들에게 개처럼 맞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또 그놈에게 돈을 갖다 바치겠다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 앞에서 돈 봉투를 내밀고 있었다. 동주는 벌떡 일어나 영신의 어깨를 잡고 소리쳤다.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동주의 고함이 좁은 대서소를 쩌렁쩌렁 울렸다. 영신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는 자존심도 없어? 너는 네 인생도 없어? 밥 굶고 잠 못 자고 번 돈을 왜 남한테 갖다 바쳐? 왜? 남이라니, 내 동생인데. 동생이 네 상전이냐? 네가 걔 종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네 몸뚱어리 좀 아끼란 말이야. 동주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제발 너를 위해 살아라. 제발 그만 좀 착해 빠지란 말이야. 동주는 책상 위에 돈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 서랍에 거칠게 쳐박았다. 돈 놓고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지 마이소. 나가라니까. 영신은 영문도 모른 채 서러움에 눈물이 가득 고여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텅 빈 가게에서 동주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먹였다. 터진 입술보다 썩어 문드러진 속이 더 아팠다. 한 달 뒤 종로의 한 생선구이 식당. 자욱한 연기 속에서 고등어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영신은 들뜬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친구 순자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다. 순자는 며칠 전 구미에서 상경한 영신의 중마고우였다. 마이무라, 서울 고등어가 억수로 실하다. 영신은 신이 나서 떠들었다. 지난 한 달간 동주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 세상 시름이 다 잊히는 듯했다. 순자야, 니 아나? 우리 동수 말이다. 이번에 모의고사 또 1등했다 안카나. 순자의 숟가락질이 뚝 멈췄다. 사실 순자는 동수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영신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였다. 동수가? 하모, 서울대 간단다. 내가 너무 기특해가 동수 뒷바라지 제대로 하고 안 있나? 영신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더니 이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순자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다. 영신이니 진짜 미친나? 네 바보 천치가. 순자야, 니 와카노? 순자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동수 금마. 감옥 간 지가 언젠데 서울대 타령이고. 네 지금 귀신한테 홀린나? 식당 안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네 저번 달에 깡패들 구미바닥 다 뒤집어 놓고 간 거 모르나? 동수놈이 노름판에서 돈 빌리고 날랐다 아이가. 온 동네가 난리가 났었다. 깡패놈들이 네 주소 내놓으라고 집집마다 뚜디 패고 다녔다고. 영신의 손에서 젓가락이 힘없이 떨어졌다. 땡그랑. 식탁 위에 떨어지는 젓가락 소리가 영신의 세상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감옥? 노름? 그래. 니한테 편지 쓴 것도 다 노름빚 갚으려고 사기친 거다. 니 진짜 몰랐나? 영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식당의 소음도 고등어 굽는 냄새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강동주. 영신의 머리가 복잡하다. 우등상을 탔단다. 서울대 간단다. 다정하게 편지를 읽어주던 목소리. 갑자기 네 몸뚱어리 좀 아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악을 쓰던 그날 밤의 모습. 영신이의 눈이 번쩍 띄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영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동수가 쓰레기라는 것을, 깡패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으면서 영신을 속여왔던 것이다. 영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야, 이영신! 어디 가노? 순자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영신은 미친 사람처럼 식당을 뛰쳐나가 종로거리를 달렸다.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일렁거렸다. 심장이 멈출 때까지 뛰었다. 속으로 강동주 강동주를 외치면서 쾅! 대서소의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동주는 아직 멍이 다 빠지지 않은 얼굴로 놀라 일어났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영신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영신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들어왔다. 사기꾼! 니 내 돈 다 어쨌노? 내가 피같이 번 돈 그 짐승 같은 놈 노름판에 다 갖다 바쳤나? 깡패한테 뺏겼나? 동주는 변명하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말해봐라! 친구가 카더라! 깡패들이 온 동네를 들쑤셨다고! 네 얼굴이 그리 된 게 그 깡패놈들 때문이가? 그래가 네가 꼽을 친 돈 깡패한테 다 뺏겼나? 영신은 책상 위에 잉크병을 집어던지고 동주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동주는 저항하지 않았다. 내 돈 내놔라! 내 청춘 돌리내라 이 나쁜 놈아! 세상 사람들 다 내를 무시해도 쌤만은 믿었는데 우째 사람이 그럴 수 있노? 우째! 영신의 통곡 소리가 좁은 가게를 가득 채웠다. 동주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붉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가져가라. 영신은 퉁퉁 부은 눈으로 통장을 내려다보았다. 예금주 이영신. 떨리는 손으로 펼친 통장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가져온 돈이 10원 하나 빠짐없이, 아니 이자까지 붙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심지어 깡패들이 왔던 그달의 월급까지도. 안 보냈다. 10원 한 장 안 보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싫어서. 영신의 말문이 막혔다. 동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입가에 남은 흉터가 희미하게 움직였다. 내가 지금까지 편지 내용 다 지어낸 거야. 사실대로 말하면 네가 빚을 내서라도 돈 보냈겠지. 깡패들이 찾아왔을 때도 네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 그날 밤 내가 화를 낸 건 네가 너무 미련해서, 네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다. 나는 동생 편지를 번역한 게 아니라 네 고생을 번역한 거야. 이 돈 들고 가. 남 뒷바라지 그만하고 이제 네 가게 차려. 네 인생 살아. 영신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동주가 깡패들에게 맞아가며 사기꾼 소리를 들어가며 지켜낸 것은 돈이 아니라 영신의 인생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동주는 대서소 책상에 앉아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글을 써볼까 고민하던 참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영신이 들어왔다. 더 이상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화사하게 화장을 한 영신은 봄꽃처럼 예뻤다. 쌤예, 영신 씨. 오늘 시간 좀 내주이소. 지랑 어디 좀 같이 가입시더. 영신은 다짜고짜 동주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영신이 데려간 곳은 종로의 번화가였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 햇살이 잘 드는 길목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새로 단장한 듯한 깨끗한 가게가 하나 있었다. 쌤요, 다 왔심더. 동주는 고개를 들어 가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게 위에는 2개의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왼쪽에는 영신 분식, 오른쪽에는 강동주 대서소. 이게 뭡니까? 동주가 놀라서 묻자 영신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쌤이 지켜준 돈으로 가게 계약했심더. 근데 가게가 혼자 쓰기에는 너무 넓어서. 그래서 영신이 동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반쪽에 갖고 왼쪽은 지가 떡볶이 팔고 오른쪽은 쌤이 쓰면 어떻겠는겨. 쌤은 여기서 글 쓰고 지는 장사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입시더. 서울 하늘 아래 혼자는 너무 외롭다 아입니까. 내는 쌤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같이 일하입시더. 그것은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청혼이었다. 동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가게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사장님. 월세는 제가 글 팔아서 낼게요. 월세는 대신더. 쌤은 밥값만 하이서. 영신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봄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 2개의 간판 아래 2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때로는 진실보다 더 뜨겁게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 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끝에 피어난 진심은 결국 2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